일단 턱관절 환자분이 오면은 대부분 이제 불편해서 오시겠죠. 불편해서 오니까 이제 문진이 상당히 중요해요. 처음에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물어보는 것부터 해서 그 얘기만 듣는 것만으로도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뭐 병원 어디로 갔다 왔는데 아니면 뭐 주머니에서 뭐 스프린트를 세는 개 꺼내고 뭐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감이 오는데 저랑 같이 문진하는 거 처음부터 한번 편안하게 한번 배우를 듣고 뒤에 뭐 물리치료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오시면 증상을 물어봐야죠. 증상. 뭐 일단 대부분 피곤해 보여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피곤하고 좀 짜증나는 목소리 톤으로 오시는데 어디가 아픈지 여쭤봐야 되겠죠. 처음 뵈니까 이제 여쭤보고 뭐 어떤 뭐 외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옛날부터 아팠는지 이런 거 위주로 여쭤보게 되는데 언제부터 일단 시작되는 게 중요해요. 뭐 어제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턱이 안 벌어진다. 아니면 뭐 스키 타거나 뭐 운동하다가 다쳤다.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급성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랑 뭐 10년치, 20년치 계속 아프다 하는 거랑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여쭤봐야 돼요. 그래야지 뭐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을 느끼는 부위 대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근육통이 많아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뭐 관절판이 본인이 뭐 빠지고 뭐 하고 뭐 그런 거 잘 모르시고 그냥 근육이 아파서 오는 거예요. 근육이 아파서.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 오셨을 때 무조건 뭐 근이완제랑 뭐 수영제랑 뭐 처방을 하면 대부분 일단 처방을 해서 한 5일이나 7일 정도 드시고 나서 한번 다시 봅시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근육 통증이 뭐 간헐적으로 가끔씩 아픈데 그냥 궁금해서 와보시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하나 꼭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 경과, 뭐 이거에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아픈지, 밤 사이에 뭐 일을 많이 갈거나 그래서 아침에 아픈지 아니면은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막 하는 습관이나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낮에 주기적으로 아픈지를 꼭 여쭤보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턱을 아까 뭐 유 교수님께서 뭐 동영상도 보여주셨지만 기능, 움직일 때 아프다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 아프냐 이렇게 여쭤보면 움직일 때 대부분 이제 관절 때문에 뭐 디스크가 빠지거나 뭐 락킹 걸리거나 해서 아픈 경우가 많고 가만히 있을 때도 계속 막 짜증나고 좀 통증이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항우울제나 이런 거 같이 처방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은 뭐 전신적으로 뭐 어깨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꼭 저희가 여쭤보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침에 갑자기 아침마다 아프면 이제 밤에 뭐 일을 간다든지 그런 습관이 있는 거고 저녁에 보통 불편하면 낮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뭐 아니면은 뭐 닦아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가수들은 노래를 하니까 뭐 그렇게 저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통증의 강도 봤을 이 체크는 꼭 해봐야 되는 게 환자분들이 이거를 저희는 이제 병원에 눈지표 같은 게 있는데 이걸 꼭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이제 뭐 강할수록 뭐 내가 굉장히 저기 막 어떤 분들은 저기 숫자 20, 30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환자의 그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뭐 저렇게 막 진짜 너무 아파요. 막 이렇게 막 볼펜으로 막 부러지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매니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이제 좀 쳐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뭐 조금 불편한데 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훨씬 매니지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통증의 정도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 뭐 최근에 무슨 뭐 우울한 일이 있다든지 뭐 스트레스에 대한 거는 직접 여쭤보기 힘드니까 그건 사실 이제 문진표에다가 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걸 뭐 제가 환자분이 여기 있는데 이걸 보고서 뭐 대처는 못하니까 나중에 읽어보더라도 꼭 그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기입할 수 있게끔 문진표를 작성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치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뭐 스프린트가 뭐 3개씩 있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나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턱관절 질환은 사실 낫기가 힘들죠. 힘들고 이게 뭐 환자 히스토리 뭐 몇 년 동안 그랬는데 갑자기 뭐 제가 명의반이고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낫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매니저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세션이 물리치료에 대한 건데 물리치료에 대해서 사실
뭐 2006년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턱관절 협회는 2010년, 11년부터 이제 뭐 이사를 하고 하면서 저도 턱관절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제 이거 굉장히 제가 이거 메이저를 해서 열심히 하면 좀 나중에 좀 잘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많이 해봤었는데 지금 사실 10년째 치료 방식은 비슷해요. 뭐 기계가 좀 좋은 게 나오고 그때는 레이저가 없었기 때문에 레이저가 나오고 뭐 주사도 요즘에는 뭐 증식 치료라 그래서 뭐 PDRN 주사, 뭐 DNA 주사까지 넣고 이런 게 조금씩 형태는 바뀌지만 10년 동안 거의 비슷합니다. 치료하는 방법도 똑같고 비슷한데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봤을 때는 뭐 질환을 일단 뭐 근육성 문제인지 관절성 문제인지 처음에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뭐 교화 관절 장치랑 뭐 약부터 줘야 될지 아니면 물리치료부터 하고 해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잘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두 개 뭐 관절염판 장애랑 저작근 장애가 대부분이고 거의 왼쪽 아래 염증성 장애는 사실 진짜 뭐 조직에 염증이 생겼거나 활막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거의 흔하지는 않고요. 네. 보시면은 아까 뭐 교수님께서 이거는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검사할 때 기폐 운동은 꼭 봐야죠. 이제 편의가 되는지 아니면 뭐 개구 그 걸림이 있는지를 일단 보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관절성인지 근육성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개구 제한 검사를 할 때 크게 네 가지를 잘 보게 돼요. 일단 입을 벌렸을 때 절치간의 거리, 그 다음에 입을 벌렸을 때 편의가 어느 쪽으로 되는지, 이완쪽으로 되는지 반대쪽으로 되는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종말감, 마지막에 걸리거나 이런 느낌이 딱딱한 느낌인지 부드럽게 서서히 멈추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려 했을 때 제한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절성 장애에서는 뭐가 걸리겠죠. 뭐 디스크가 빠지는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락킹이 돼서 아예 안 벌어지더라도 뭔가 운동에 문제가 크게 생겨요. 그래서 입도 크게 잘 안 벌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개폐구, 입을 벌릴 때 이완측으로 변이가 되고 그리고 뭐 전방 운동이나 측방 운동할 때 굉장히 제한이 있겠죠. 본인이 뭐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아까 뭐 관절염판 장애에 대해서는 정보성, 비정보성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스킵을 해드리고 이거는 뭐 MRI는 사실 뭐 대학병원에서만 찍을 수 있는 거지 뭐 이거를 뭐 파노라마 사진이나 TMJ 사진을 보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환자를 볼 때 MRI를 찍진 않지만 그 턱관절 오픈했을 때랑 클로즈했을 때 디스크가 대충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꼭 그려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부를 조금 뭐 원서를 보시더라도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환자분께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락킹, 입을 벌릴 때 뭐 디스크가 앞에 빠져 있으면 절대 벌어지지 않죠. 이럴 때는 뭐 AR 스페이스라든지 뭐 교화 안전 장치, 부치구를 많이 띄운다든지 뭐 그거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관절성 장애가 아니고 근육성 장애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운동이 그렇게 크게 제한이 없어요. 네. 일단은 뭐 근육성 장애이기 때문에 특별히 락킹되거나 뭐 물리적으로 걸리진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하거나 의사가 도와주면은 입이 벌어지거나 하는 게 충분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측방이나 전방 운동할 때도 제한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다시 비교해 보면 근육성 장애에서는 뭐 제한이 없어요. 전방, 후방에서 측방 움직임도 제한이 없고 관절성에는 전방 운동 시에 뭐 제한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통증도 이제 근육성 장애에서는 아픈 부위를 물 때 통증을 많이 느껴요. 내가 여기 아픈데 물 때 통증을 느끼는데 반대로 관절성 장애는 반대측으로 물거나 할 때 통증이 느껴지겠죠. 네, 훨씬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많이 과격되고 많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촉지는 이거는 이제 정확히 근육이 통증했을 때 뭐 어디가 부위가 아픈지 일단 눌러보죠. 눌러보고 저희가 뭐
이쪽 승모근 있는 데까지 다 한번 축진을 해서 환자분이 뭐 이쪽 여기 측두근, 그래서 저작근, 그래서 아래로 해서 다 눌러보면서 어디가 제일 통증이 있는지 일단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염증이 있을 때는 진짜 그 염증이 있는 부위가 뭐 부풀어 오른다든지 그 부위가 굉장히 눌렀을 때 아프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을 제대로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합은 뭐 기본적으로 다뭐 부정교합이나 이런 걸 검사하는 거고, 뭐 관상어 검사 그런 거는 정확히 뭐 디스크가 빠져있다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뭐 락킹 걸리는지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뭐 저작근 장애 뭐 근육에 통증이 있다든지 경련이 있다든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염증성 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활막 쪽에 염증이 있냐, 그 낭부위 빈 스페이스에 염증이 있냐에 따라서 염증 진단을 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치료 방법은 아까 뭐 이걸 제가 이제 다시 보여드리니까 기능 회복인 거지 뭐 이게 완치는 안 돼요 절대. 뭐 옛날에 그 영화 배우 뭐 배우 출신 오영경 배우께서 턱관절 수술 뭐 8번씩 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진짜 여기 째가지고 디스크가 빠져 있어가지고 디스크를 재위치료해서 꼬매고 막 이런 수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뭐 만족을 하나 모르겠어요. 이제 환자 입장에서 그렇게는 완치는 힘들 것 같고, 턱관절은 저는 이제 외과를 전공했지만 턱관절을 외과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뭔가 관열적 여기를 오픈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절대 여기는 건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플로우는 그냥 뭐 매뉴얼대로 입어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교합 안정 장치 이 세 개로 대부분의 질환은 다 그렇게 세 개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고서 안 돼서 뭐 락킹 있는 경우에 세정술도 여기 주사도 놓고, 뭐 그다음에 실제 뭐 뻑뻑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윤활제 같은 것도 주사를 놓고, 아니면 염증 있을 때는 뭐 덱사메타손도 주사를 놓긴 하는데, 그게 뭐 대부분 일시적인 거지 완전히 완치를 위한 치료는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대부분에 있는 질환에서 다 교환장치, 물리치료, 그다음에 수염제, 근이한제 이런 식으로 처방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왔는데 뭐 약만 받아오려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교환장 장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의사로서 뭐 물론 당연히 진료할 때 책임감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뭐 아까 유 교수님 말씀대로 교환장 장치를 오래 끼다 보면은 뭐 뻑뻑해지기도 하고, 환자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깨지기도 하고, 뭐 이가 멀쩡했는데 막 교합이 틀어졌다고 뭐 그런 컴플레인이 많지만,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에서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전원을 안 켜고 했는데도 그냥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니 누가 뭐 물리치료해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됐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이거는 꼭 치료 프로토콜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해줘야 되잖아요, 환자분들한테. 뭐 이런 거는 뭐 진단하는 거에 생각하시면 대부분 뭐 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도 안정장치하고 뭐 주사 놓는 그런 방법 특별한 게 없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물리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리치료가 뭐 이걸 뭐 진짜 효과가 있냐고 막 따져서 물어보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래도 뭐 정형외과 가서 뭐 도수 치료하고 허리 아픈데 치료할 때는 뭐 거기는 왜 다니시는지 그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종류가 일단은 치료에 대해서는 물리치료가 있고 운동요법, 그다음에 아까 뒤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행동요법, 뭐 본인이 뭐 이갈 습관이 있거나 뭐 이를 꽉 깨는 습관이 있거나 뭐 딱딱한 걸 좋아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행동요법으로 좀 조절해야 되고,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이제 요즘에 뭐 근육 자기가 본인이 이제 막 뭘 움직이다가 근육이 아프거나 그러면 본인이 인지를 해가지고 뭐 조심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뭐 인공지능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생겨서
이건 제가 간단하게 뭐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라도 설명을 드리면 이게 클리닉스라고 앱이 있어요. 앱이 있는데 이 앱이 치료를 해주는 앱은 아니죠. 치료해주는 앱은 아닌데 앱을 다운을 받아서 보면 환자분들이 아플 때마다 본인이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원인을 조금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리고 운동요법, 운동을 뭐 어떤 식으로 뭐 나무젓가락으로 턱을 좀 빼고 있는다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를 환자분께 말씀드리면 굉장히 뭐 특별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많이 나와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이거 굿딕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잠잘 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자는 거예요. 충전해가지고 잘 때 붙이고 자면 밤새 이제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EMS처럼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오면서도 이거 이제 개발하신 분들한테 아까 좀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이게 저는 이게 바이브레이션이 좀 돼서 여기에 환자가 좀 과도하게 잘 때 꽉 눕는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 템포럴리스 머슬이 약간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게 바이브레이션이 되면서 조절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단지 그냥 환자 전부 체득만 하는 치료 방식인지 아니면 뭐가 액션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수작업이죠. 뭐 락킹이 돼 있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질 때 손으로 해서 수작업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제, 기화 냉각제를 이렇게 뿌려주거나 스프레이를 하거나 이제 분사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따뜻한 온찜질, 뭐 초음파, 레이저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다 목적은 뭐 따뜻하게 하는 건 사실 혈류를 굉장히 순환시켜서 빨리 치료가 되게끔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차가운 해주는 거는 근경련을 막아주는 거죠. 내가 뭐 다쳤거나 외상이 있거나 근육이 수축됐다 이완됐다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통증을 굉장히 유발하기 때문에 그걸 좀 중간에 차단시켜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할 때는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그림 보여주셨지만 이 후방 부치부 부위를 이제 눌러가지고 인위적으로 이제 힘을 줘서 눌러서 이제 다시 수작업으로 이제 정복이 되게끔 하거나 아니면 이완시켜주거나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 좀 아파하시거나 하면은 이쪽 그 턱관절 부위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계추도 신경 전달 마취라 해서 여기다 이제 주사를 놓고서 마취를 하고서 하면은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안 아파하기 때문에 일단 뭐 안 아파야지 제 손을 안 잡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두르는데 아프면 막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일단 마취를 하고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냉각에 뭐 스프레이 뿌린다든지 뭐 얼음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급성 손상이 있을 때, 급성 손상이 오면 대부분 근육 긴장 경련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증이나 경련, 통증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냉각제나 냉각요법을 해드려야 되고요. 뭐 경련은 당연히 허혈을 초래하고, 허혈은 이제 당연히 통증 섬유, 식이섬유를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냉각요법은 얼음팩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있듯이 젤팩, 요즘에 젤팩이 뭐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뭐 피부에도 차가운 게 좋다 그래서 얼굴에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 피부에 근성을 주행 방향에 따라서 완복을 하면서 젤팩을 해주는 방식이 있고, 이걸 뭐 집에서 본인이 하라고 말씀드린 건 병원에서 뭐 젤팩 갖고 해줄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보통 우리가 그 냉각제를 갖다가 스프레이처럼 뿌려주는 방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당연히 어깨나 이쪽도 다 긴장이 템포럴리스 머슬도 밑에 쪽으로 해서 긴장이 다 되기 때문에 분사를 해주면은 환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하고 하니까 이제 경련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냉각제를 뿌려주고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따가 보험에 대한 거는 또 류 교수님께서 다시 파트별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그때 한번 적어서 잘 인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급하게 이제 왔는데 뭐 뒤에 뭐 제품이 있어가지고 궁금해하실까봐 좀 넣어놓고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처음 봤어요. 요거는 처음 봤고 나머지 제품 두 개는 여러 번 봤었는데 요거는 이제 보니까 냉각이랑 온열이랑 중주파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냉각은 아까 냉각 효과 있고 온열은 따뜻한 거, 중주파는 이거는 이제 전기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보험 청구도 그렇게 청구를 하지만 뒤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이런 냉각, 온열, 뭐 중주파가 다 나오는 건 뭐 엄청 좋은 물리치료기기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이따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보험 청구, 물리치료 보험 청구는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냥 따뜻한 거 온열을 하느냐, 아니면 경피적 전기 자극을 줘서 중주파나 뭐 펜스처럼 이제 전기를 주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레이저 복합 요법이라 해서 이렇게 레이저 치료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열 요법은 따뜻하게 해주는 거. 따뜻하게 해주면 당연히 근육이 이완이 되고 대사가 증가되고 치유도 빨라지고 뭐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런 초음파기나 레이저 같은 게 있기 전에는 팩으로 이렇게 온찜질하거나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었고 스페어를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뭐 피부 혈관이 확장돼서 순환도 잘 되고 근육이 이완이 되고 그다음에 염증 유발 물질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바깥쪽에 이렇게 우리가 온찜질하는 거는 피부에만 좀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초음파 기기는 이제 심층까지 안쪽까지 직접 온열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초음파가 뭐 저기 뒤에 보니까 1MHz랑 3MHz랑 해서 두 가지 모드가 있더라고요. 모드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뭐 숫자가 큰 게 더 깊게 침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거는 이제 진동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깊게 들어가기보다 짧은 부위까지만 침투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이런 1MHz 좀 깊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 관절 강내까지 치유 촉진을 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피부가 얼굴은 얇기 때문에 3MHz 모드로 해서 친구를 치료를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중주파는 뭐 요즘에 대부분 기계가 초음파랑 중주파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게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갖고 이제 저기도 핸들링하면 하나 갖고 두 개를 다 모두를 쓸 수가 있는데 당연히 중주파는 이제 전기 자극을 펄스 전기 자극을 주면서 근육이 이완화 수축을 반복되면서 통증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그 TM손이라는 제품이고요. 뭐 말로만 들으면은 만병통치 물리치료죠. 여기 보면은 뭐 중주파 출력구가 있고 온열도 되고 초음파도 나오고 모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환자분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데이터를 좀 많이 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이따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크게 세 가지 그냥 간단하게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단순 자극, 그러니까 따뜻하게 온열 요법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레이저를 하느냐 그다음에 전기 자극을 하느냐 이 차이. 보험 청구에 대한 매뉴얼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레이저는 사실 뭐 만병통치 기계처럼 뭐 들리죠. 그래서 뭐 세포나 조직 기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뭐 염증 완화, 통증 감소, 부종 감소, 힐링, 뭐 적응증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거를 예전에 국제과제에서 레이저를 만들어 보려고 턱관절 전문 레이저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피부 관련된 레이저를 만들게 된 게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 바로바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를 집에서 본인이 포터블로 갖고서 집에서 이걸 매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이론적으로만 되면은 정말 병이 걸릴 일이 없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왔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요 뒤에 아까 전시돼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LED하고 LED, 레이저 다이오드하고 같이 대부분 나와요. 기존에 이 제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있는 턱관절 레이저 치료는 이렇게 같이 나오고 당연히 뭐 좋겠죠. 당연히 이제 뭐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 우리 그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생산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뭐 혈기 뭐 왕성해지는 것처럼 계속 그냥 혈액순환도 좋고 면역력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레이저요법이라고 있어요. 따로 치료 코드가 U2383이라고 해서 표층, 전기 자극, 그다음에 요 레이저까지 세 가지를 보통 물리치료할 때는 청구를 많이 드리고요. 뒤에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는 이제 대부분 저희가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추진할 때 다 찍고 3개월마다 찍고서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파노라마도 TMJ 사진도 3개월마다 하고 CT는 요즘에 12CT 또 턱관절 찍어가지고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간서를 써서 보내면 보험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너무 계속 뭐 매주마다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첫 달에만 주 2, 3회 정도는 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2달째부터는 주 1회 정도 해주시고 3개월 지나면 이제 간간히 청구를 해야지 이거 갖고 이제 너무 자주 청구를 하면 착각이 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한 5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오신 분들이 뭐 임상 경험이나 그런 거 저보다 훨씬 길고 많으시겠지만 제가 뭐 외과 전공하고 턱관절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케어를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프로타가 훈훈한 획기가 더 나타나는 건가요? 일레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뭐가 낫다는 것보다는요. 3MHz는 숫자가 크잖아요. 우리가 깊게 뭐 침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이 표면층 근육에 집중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1MHz는 깊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깊게 관절강내나 깊게까지 두루두루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그게 맞는 거죠? 예, 그 써 있는 거는 잘못. 네, 그거는 저기 그 매뉴얼 받은 건데 그거 잘못돼요. 네, 뭐 궁금하신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그 멀리서 보시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생각법에서 그러면 예. 풀리온 기계로 분사신장요법 효과도 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뭐 냉각 효과가 있으니까 있는데 저 분사는요 사실 저거는 뿌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도포 마취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과동수를 한다든지 뭔가 근육을 촉진해서 이완을 시키다든지 실제로 제가 환자분 근육을 만지거나 턱관절을 만질 때 아파하기 때문에 냉각제를 뿌려주는 거예요. 물리치료하는 거는 뭐 근경련을 막기 위해 근경련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환자분이 스스로 혼자 하시는 거고 저 분사하고 냉각제를 뿌리는 거는 제가 환자를 도와주고 낫게 하기 위해서 뿌려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왔다 갔다 이제 차갑게 따뜻하게 왔다 갔다 해주면 굉장히 근육이 수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힐링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뿌려주는 겁니다. 보험 청구도 돼요. 저거 이제 좀 이따가 여기 좀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게 가장 간단히 보험 청구를 뭐 계속 청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스프레이, 냉각 스프레이죠. 네, 그래서 환자 보면은 차팅, 엑스레이 찍고 문진하고 차팅하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뿌리고 물리치료하고 약 드리고 이렇게 하나 세트로 해보시면 청구할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분사신장 치료도 저 주기로 계속 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 훨씬 자주 하셔도 돼요. 네, 뭐 계속 오실 때마다 해도 크게 그건 문제 아니에요. 네. 계속 아프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그 턱관절 치료를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데 예. 그간에 해오셨을 때 앞으로 이 레이저의 광고에서 나오는 효과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저거 레이저가 사실 저기 우리가 이제 더듬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듬이 저것도 그런 방식이 생겼는데 저게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저게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보통 턱관절 환자한테도 많이 쓰지만 저희가 배치하고 아니면 뭐 임플란트하고 아니면 대기실에서 심심하니까 이제 해드리죠. 왜냐하면 빨리 힐링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수술할 때 턱관절 우리가 임플란트나 이런 거 심을 때 입을 오래 벌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완도 시켜주고 힐링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해서 대부분 발치 후, 뭐 임플란트 식립 후에도 다 적용해서 해드리고 그 중에 턱관절이 좀 불편하시다 하면 이제 보험 청구까지 같이 하는 거고 특별히 그게 아니면 저하고 뭐 청구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뭐 효과가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좋죠. 당연히 레이저 치료 뭐 다른 과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자 레이저 잘 되고 나쁜 유해 물질을 주는 건 아니니까. 매니지나 청구뿐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가 실제로 효과 네, 제가 만약에 아프다면 저거 아프다면? 네. 글쎄요. 그냥 제가 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환자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글쎄 뭐 자주 해주고 하면 사실 결국에는 온열이고 심부 안쪽까지 뭐 바깥쪽에 저희가 뭐 피부를 아무리 따뜻하게 한다고 해도 초음파나 레이저처럼 안쪽까지 침투는 못하잖아요. 여기다 뭐 저희가 불로 지지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심부 있는 데까지 근육층까지 접근을 하고 조사를 하는 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치나 임플란트 후에 좀 부었을 때 예. 그때 레이저 말고 다른 건 안 하시나요? 부었을 때요. 네. 그러니까 뭐 붓거나 아플 때. 그러니까 뭐 그게 붓는 원인이 뭐 안에 피가 차서 붓거나, 아니 그러니까 붓는 게 뭐 수술하자마자 바로 붓지는 않잖아요. 수술하면서 붓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출혈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거는 뭐 저걸로는 매시는 안 될 것 같고 뭐 수술하고 나서 외상 때문에 외상 후에 뭐 2, 3일 뒤에 오셔서 아직 부종이 좀 남아있거나 하면 그때는 해주기도 합니다. 레이저 말고 다른 건 안 하시나요? 보통 이제 본인 이제 환자분들께 핫팩을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거 하는데 오시고 나서는 보통 그거 하죠. 레이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을 처방해 드리죠.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3, 4일 정도만 더 드시게끔 처방을 해드리면 효과가 좋죠. 물리치료랑 좀 다른 얘기인데 스플레이트 같은 경우 네. 정기적으로 교합 조정하다 보면 이제 좀 너무 달아가지고 이제 좀 다시 에딩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죠. 그렇게 제가 그래서 아까 혹시 그 교수님께서 그 강의 끝나고 질문 있냐고 질문을 받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이게 제가 해야 되는지. 그럼 스플린트 수명을 얼마나 잡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뭐 2주에 한번 아니. 네. 장치 만들어졌잖아요. 예. 이 장치 수명. 장치 수명이요. 네. 저는 아무리 길어도 뭐 6개월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짧게는 좀 3개월 정도. 왜냐하면은 아무리 해도 실온에 있거나 본인이 뭐 뺐다 꼈다거나 실온에 있거나 하면 변형이 충분히 이걸 레진으로 만들기 때문에 변형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환자분께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쓸 거라면은 네. 그게 만약에 6개월 정도 쓰는데 구멍이 났다. 그러면 잘못 만든 거. 너무 얇게 만든 거. 네. 네? 실제로 이제 그 우리 구로의 이희석 교수 아주 용감하게 6개월이 수명이라고 해갖고 환자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환자가 많이 오래 오는 분들도 있어갖고 좀 봐주긴 하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수명 1년이라고 아예
장치 수명은 1년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아 예. 네, 실제로 저는 좀 두껍게 만들어요. 아 두껍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1년. 네, 그러니까 그렇게 1년 정도 해서 왜냐면 구멍 난 거 그거 메꿔주려면 전체적으로 에딩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구멍 난 거는 뭐 크게 거기에 교합이 안 된다면 상관없을 거예요. 그때를 분리 정도 뭐 그게 CR이든지 뭐 ALS에 따라 좀 다르고요. 바이트 기본적으로 뜰 때는 한 2, 3mm 정도 해서 되고 두께는 부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교합 혼자가 뭐 예를 들어 오픈바이시거나 다 똑같은 동일하게 만들 수 없어서 만들어 오는 것 같고 이제 에딩을 하면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여기 아래는 한 2, 3mm 정도 기준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 오면은 저희가 에딩도 하고 깎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환자분들이 뭐 맨날 끼고 하면 수명이 좀 짧고 한 달에 한 번씩 끼면 좀 오래 쓰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글쎄 여기 뭐 인플레이션 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이쪽에 그림이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냉각 요 부위 이게 좀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다, 환자분이 이제 저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치면은 요 뒤에서 요 접근을 요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얘를 긴 거 같고, 얘를 긴 거 같고 뒤쪽에서 여기 보면은 니들을 요 후방 쪽에서 해서 안쪽으로 이쪽으로 넣죠. 이렇게 집어넣죠. 이렇게 아까 이걸로 그림 사진 잠깐 있는 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자해과 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치가 있고 귀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요 아치 안쪽으로 포사 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주사를 넣는 거예요. 전달 마치기 때문에 그걸 딱 뭐 정확히 거기다가 쪽 안쪽으로 해서 주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며칠입니다. 저는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앰플 3분의 2 정도만 들어가는 거. 깊이요? 깊이는 한 뒤에서 이렇게 쏘기 때문에 한 1.5에서 2cc 정도 일단 이건 좋은 데 있는데 주사를 놓으면은 감면 진단하기가 좀 좋아요. 아예 깊이가 생각보다 깊게 이쪽 사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에다는 신경 쓰잖아요. 혹시 페이지하는 아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페이셜은 바깥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뭐 깊게 들어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16년도 개원할 때 너무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짜증도 많이 내고 막 같이 우울해지고 막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저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은 뭐 하루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0개, 30개 심으면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이게 턱관절은 꼭 좀 눈도 좀 받쳐져 있고 섹시하게 돼 있는 좀 체어에서 봐야지 이 바깥에서는 뭐 내가 지금 잘못하는 상태거든요. 이 밖에서 뭐 얘기라도 뭐 짜증이 섞지 않도록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거기다 대고 제가 계속 설명하고 혼자는 어느 정도 표현하는 렌즈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뭐 물리치료실도 만들어 놓고 좀 섹션해서 그 다음에 아까 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종이에 2페이지 정도 딱 문진표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뭐 액센트 뭐 얘가 다쳤는지 뭐 우울한 게 있었는지 해서 허리가 아픈지 어깨가 아픈지 다른 데가 불편한지부터 다 적을 수 있고 아까도 가서 표시도 하고 하게끔 2페이지 정도 정리해서 그걸 일단 받으라고 하고 거기서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 그 중에 중요한 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추진 왔을 때
환자분들 대기하면서 적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환자 올 때 잠깐 보고 매니지하고 일단은 약 처방드리고 물리치료하고 시간 있을 때 집에 가기 전에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그다음에 또 프로토콜 짜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진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면 훨씬 수월하고 많이 환자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대 할 때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외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주사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보톡스도 하고 뭐 바술센테시스에서 악감 세정술도 하고 여기다가 덱사도 넣고 뻑뻑하잖아요. 관절이 뻑뻑하면서 계속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윤활제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막 제약회사마다 연락도 했었어요. 이거 관절에 넣을 수 있는 윤활제 없냐 했더니 디스크 헐이나 이런 데는 다 적응이 되는데 관절 전용은 나온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좀 발견한 게 몇 개 있어서 그것도 주사도 넣고 이제 PDRN 나오고 증식 치료한다 그래서 나오고 해서 주사도 넣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이제 피드가 뭐 좋지가 않죠. 입이 안 벌어지는데 벌리게 해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뭐 소리도 계속 나고 그러니까 사실 오는 게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보톡스도 처음에는 10만 원씩 받고 템포럴까지 했으니까 10만 원씩 받고 이렇게 40만 원 해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 톡스앰플 그 피부과 그 전단지 가져가지고 환자분이 여기 있는 보톡스랑 선생님이 하는 거랑 다르냐고 왜 여기는 2, 3만 원인데 비싸게 받냐 그래서 제가 좀 그때부터 좀 이걸 계속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 어떤 분들은 와서 또 나와달래요 그냥 공짜로 피부과는 해주는데 왜 여기는 보톡스 치료 왜 폭관절 치료에 좋다는데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본인 제가 이제 원장님들이 뭐 임상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본인만의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잡고 직원 교육부터 해서 완전히 시켜놓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크게 수익도 증대되고 실제로 그냥 물리치료만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치료 안 받더라도 옛날에 뭐 커피 마시러 오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야, 내가 물리치료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거 대기실에 안마기랑 해서 같이 다 설치를 해놓는데 그렇게 오시면 또 오시면서 환자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하니까 충분히 저는 시장이 아직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방 치료하고 턱관절은요 직원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방 치료도 제가 안 해도 다 해주잖아요. TBI부터 해서 직원 선생님들 교육 잘 시켜놓으면 저절로 돈 들어오는 거고 뭐 칫솔 치약 팔듯이 뭐 다 턱관절도 다 매니지를 정확히 뭐 프로토콜이라 이거 해서 맞춰서 이렇게 다 준비해놓으면 충분히 환자분들 반응이 좋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